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치명적인 불륜이 비밀 휴대폰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내 딸을 상간녀와의 만남에 방패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아내의 피눈물은 복수심으로 변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날 모든 것을 뺏으리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간녀에게 모녀가 합작하여 선사한 파멸의 웨딩 마치. 어머 세상에,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프롤로그 파멸의 웨딩 마치. 순백의 버진 로드는 간 내린 눈처럼 성스러웠고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는 한 사랑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눈부신 조명 아래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한 몸에 받는 그녀의 미소는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다. 하객들의 얼굴에도 부러움과 찬사가 가득했다. 곧이어 울려 퍼질 행진곡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서곡이 될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소음에서 시작되었다. 결혼식장 육중한 문이 열리며 기익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 원피스 차림의 여자 이서연이 서 있었다. 화려한 예식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무채색의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당도한 불청객 같았다. 술렁임이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누구지? 신부 측 손님인가? 신랑 측인가? 서연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향해 걸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장내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길은 순식간에 그녀의 처형대가 되었다. 단상 위의 한 사랑은 마침내 서연을 발견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입꼬리는 경련하듯 떨렸고 동공은 공포로 흔들렸다. 마침내 단상 앞에 선 서연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였다. 서연은 사랑의 새 신랑이 될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경멸 어린 시선으로 사랑을 꿰뚫었다. 이 결혼 절대 못해요. 나직하지만 장내를 모두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였다. 신랑이 당황하며 물었다. 누구신데? 지금 무슨 행패입니까?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보다 서늘했다. 궁금하세요? 제가 누군지 저 여자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3년간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사랑했다던 유부남 김철우가 누구냐고. 그리고 그 남자의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서연의 시선이 사랑의 배를 향했다. 뱃속의 아이가 정말 당신의 아이가 맞다고 확신하세요? 순간 사랑에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파멸의 교향곡이 시작되고 있었다. 1장. 죽은 남편의 휴대폰. 남편 김철우가 떠난. 집의 공기는 무거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것에서 그의 부재가 느껴졌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의 손때 묻은 넥타이, 반쯤 읽다 덮어놓은 책,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만년필까지. 슬픔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뿐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나날이었다. 슬픔보다는 차라리 무감각에 가까운 상태로 그녀는 그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문제가 된 것은 옷장 가장 안쪽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자신과 딸 지아의 사진으로 배경화면이 설정된 가족용 휴대폰과는 다른 차갑고 낯선 기계. 왜 휴대폰이 2개인 거지? 사업상 필요했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싹 텄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밝은 화면 위로 떠오른 것은 비밀번호 입력창이었다. 자신의 생일, 딸의 생일, 결혼기념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눌렀지만 휴대폰은 굳게 닫힌 성처럼 열리지 않았다. 시도할수록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무미건조한 문구는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남편만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다. 포기하려던 찰나 문득 딸 지아의 말이 떠올랐다. 아빠 요즘 새 게임 깔았다면서 그 폰으로만 하더라. 지아야. 서연은 거실에서 무표정하게 TV를 보던 딸을 불렀다. 혹시 아빠 2번째 휴대폰 비밀번호 아니?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거 내 생일 뒤에 0 붙인 거. 서연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딸깍. 잠금이 풀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열렸다. 갤러리 앱을 누른 순간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남편과 어떤 여자의 사진들이었다. 처음 보는 여자. 하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 사람의 관계는 평범한 동료의 그것이 아니었다. 환하게 웃으며 입을 맞추고 서로를 끌어안고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모습까지.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직 한 여자에게만 허락된 행복과 욕망으로 가득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한사랑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사랑.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액정 위로 금이 갔지만 그 안에서 웃고 있는 2 사람의 모습은 깨지지 않았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흘렸던 눈물은 모두 거짓이 되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추억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였다. 2장 얼음의 여왕 한사랑. 김철우의 비밀 휴대폰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그 문 안을 헤맸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헤집었다. 사랑아, 보고 싶어 죽겠다. 자기야, 오늘은 어땠어? 난 온통 내 생각뿐이었는데. 서연과 딸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던 그 시간에 그는 식탁 밑으로 다른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역겨움의 구역질이 치밀었다. 메시지 속에서 한 사랑은 철우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때로는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리다가도 원하는 것이 있을 땐 날카롭게 핥히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내연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영리한 포식자였다. 서연은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알려진 필라테스 센터의 주소를 찾아냈다. 직접 만나야 했다. 이 지옥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센터에 들어서자 시원한 아로마 향이 코를 찔렀다. 통유리 너머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은 한 사랑이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가늘지만 탄탄한 몸매, 우아한 동작, 흐트러짐 없는 표정, 땀 흘리는 모습조차 관능적이었다. 사진 속에서 철우와 뒹굴던 여자와는 또 다른 프로페셔널하고 빈틈없는 모습.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수업이 끝나자 태연하게 서연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시죠, 회원님? 한 사랑은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당혹감 대신 은근한 우월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김철우의 아내라는 초라한 타이틀을 달고 온 여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 서연은 손에 든 휴대폰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두 사람이 부적절한 자세로 얽혀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나예요. 사랑의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사람 같았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쩌시게요? 그는 이미 죽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사과나 변명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뻔뻔하고 잔인한 반응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랑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연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그거 알아요? 철우 씨는 나 없으면 못 살았어요. 당신이랑은 할 수 없었던 진짜 사랑, 나랑 했다고요. 그 사람은 당신을 아주 지겨워했어요.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서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잔인하고 정확한 공격. 한 사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이 무엇에 상처받고
무너질지. 그녀는 단순한 상간녀가 아니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방법을 아는 악마였다. 3장. 기억나지 않는 문자. 한 사랑을 만나고 온 날, 서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지겨워했어요. 얼음 같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남편의 배신을 확인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것은 자존감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영혼의 생채기가 나는 아픔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지독한 패배감과 무력감이 들어찼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라도 저 여자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간 소송 전문이라는 간판을 보고 무작정 들어간 곳이었다. 변호사는 그녀가 내민 휴대폰 속 사진과 영상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런 막장 드라마는 그의 일상이라는 듯 증거는 차고 넘치는군요. 부정행위 입증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다만 남편분께서 사망하신 상태라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위자료 액수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고요. 희망을 품고 온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변호사는 그런 그녀를 아는지 모르는지 증거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철우와 서연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훑어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사모님, 이 문자는 직접 보내신 게 맞으시죠? 변호사가 휴대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서연의 번호로 철우에게 보낸 한 통의 문자였다. 발신 날짜는 철우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2주 전이었다. 그 여자 당장 정리해. 한 번만 더 내 딸아이 건드렸다간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내가 보낸 문자라고? 그녀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저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없었다. 문장의 날 선 공격성은 평소 그녀의 말투와도 거리가 멀었다. 당황한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발신 메시지함을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해당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내시고 삭제하셨을 수도 있죠. 남편분의 휴대폰에 수신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혼돈에 휩싸였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내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낸 건가? 만약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한사랑?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내 휴대폰을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기묘한 위화감,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서늘하게 타고 흘렀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듯했다.
기억나지 않는 문자 한 통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사장, 내 딸의 고백.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망령처럼 딸, 지아의 주변을 맴돌았다. 내 딸아이를 건드렸다간 가만히 안 있어. 기억나지 않는 문자의 주인은 누구일까?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 딸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애써 가장 끔찍한 상상을 외면했다.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모녀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아였다. 며칠째 자신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는 엄마를 지아는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늦은 밤 서연의 방으로 들어온 지아는 굳게 닫힌 입술을 달싹였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 문자 내가 보냈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왜? 어째서? 어떻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왔던 비밀들을. 아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나러 갔었어. 학원 내려주고 온다고 하고는 한참 있다가 돌아오고 차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고 지아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먹먹했다. 서연은 딸이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남편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아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중에는 나를 데리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기도 했어. 뭐라고? 서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엄마한테는 나랑 영화 보러 간다고 하고 셋이서 밥을 먹었어. 나는 아빠 옆에 앉고 그 여자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마치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후두득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끔찍한 연극의 소품이 되어야 했던 아이의 상처였다. 아빠와 상간녀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제야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딸아이가 왜 그토록 아빠의 죽음 앞에서 담담했는지, 왜 그늘진 얼굴로 세상을 향해 벽을 치고 있었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 엄마. 아빠가 그 여자 한사랑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전부 다. 딸의 고백은 이제 막 시작된 진짜 복수의 서막이었다. 5장 달콤한 독, 잔인한 유혹.
지아의 고백을 통해 재구성된 과거. 김철우의 삶은 안정된 궤도를 도는 행성과 같았다. 좋은 아내, 토끼 같은 딸, 번듯한 직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 궤도 안에는 어떠한 일탈도 설렘도 없었다. 그는 종종 숨이 막혔다.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 그 권태의 한복판에 어느 날 한사랑이라는 이름의 혜성이 날아들었다. 첫 만남은 지루한 동문의 모임이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억지로 웃음을 짓던 철우의 눈에 그녀가 들어왔다. 젊고 생기 넘치고 무엇보다 겁이 없었다. 그녀는 철우에게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다. 선배님, 인생이 되게 재미없어 보이세요. 당돌한 첫마디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곡을 찔린 듯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아슬아슬한 선을 넘는 농담을 주고받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쳤을 때 철우는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자요? 보고 싶다. 밤늦게 울리는 메시지는 그의 밋밋한 일상에 던져진 달콤한 독이었다.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그 독을 마셨다. 아내와 딸이 잠든 밤 그는 욕실 불빛에 의지해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혼자 얼굴을 붉혔다. 잊고 있던 수컷의 본능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들은 호텔의 방을 잡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다. 먼저 유혹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내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쉿!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녀의 숨결이 닿자 철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은 허물어졌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향기는 아찔했다. 서연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옷가지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죄책감은 쾌락의 파도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철우는 사랑의 몸을 탐하며 생각했다. 이것이 지옥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는 기꺼이 그녀와 함께 타락하기로 마음먹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했다. 가정이라는 안정된 세계로 돌아갈 다리가 바로 그 밤 완벽하게 불타버리고 있었다. 6장 덫에 걸린 아이. 지아의 고백을 통해 재구성된 과거. 철우와 사랑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하고 잦아졌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그들의 욕망에 번번이 찬물을 끼얹었다. 주말 부부 행세를 할 수도 마음 놓고 외박을 할 수도 없는 유부남에 비해 철우의 조바심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불만도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 정말 이대로는 못 만나.
언제까지 도둑고양이처럼 이래야 해? 그녀의 투정 섞인 목소리는 그의 죄책감을 파고드는 교묘한 채찍이었다. 위험한 생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싹 텄다. 아내 서연의 의심을 피할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 바로 딸 지아였다. 시작은 사소했다. 주말 오후 철우는 지아를 학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차를 몰았다. 그는 학원 근처 카페에 지아를 내려주며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여기서 코코아 마시면서 아빠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 아빠 급한 손님만 잠깐 만나고 올게. 아무것도 모르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사라진 1시간 남짓 지아는 창밖을 보며 홀로 시간을 보냈다. 다시 돌아온 아빠의 차 안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여났다. 지아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었다. 지아와 서점 데이트, 지아와 공원 산책 같은 거짓 명분 아래 철우는 딸을 방패 삼아 사랑을 만났다. 지아는 아빠의 비밀 연애를 위한 소품이 되어갔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지아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아빠는 늘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실없이 웃었다. 그 웃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쯤은 어린 지아도 알 수 있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늘 지아를 혼자 두었던 카페에 어느 날 사랑이 나타났다. 어머, 지아 아니니? 아저씨는 잠깐 어디 가셨나 보다. 이모랑 같이 있을까? 철우가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한 여자. 하지만 지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아빠의 차에서 나던 향수 냄새의 주인이 바로 저 여자라는 것을. 사랑은 지아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 마치 내 아빠는 이제 내 남자야라고 선언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우는 지아에게 신신당부했다. 오늘 일은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 딸 아빠랑 약속할 수 있지? 그 순간 지아는 깨달았다. 자신은 아빠의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입을 다무는 대가로 받은 인형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불쾌했다. 아이는 그렇게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었다. 7장 중고 거래 앱의 비밀. 지아의 고백을 통해 재구성된 과거. 철우는 사랑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다. 명품 가방, 값비싼 보석, 심지어는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불안해하는 철우에게 영악한 사랑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앱이었다. 자기야, 내가 이 앱에다가 낡은 화병 사진 하나 올려놓을게. 가격은 500만 원으로 해서 자기는 그냥 가짜 아이디로 나한테 연락해서 이거 산다고 하면 돼. 그럼 돈 오간 기록이 남아도 그냥 중고 물건 거래한 걸로 보이잖아. 완벽하지 않아?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철우는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했다. 스마트폰 앱 같은 건 영 익숙하지 않은 데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조금이라도 남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가장 손쉬운 방패막이인 딸 지아를 이용했다. 지아야, 아빠가 친구랑 돈거래할 게 있는데 이걸로 좀 해줄 수 있을까? 철우는 지아의 태블릿 PC에 중고 거래 앱을 깔고 가입까지 시켰다. 그때부터 지아는 아빠와 상간녀의 비밀스러운 돈 세탁 창구가 되었다. 지아는 따뜻한 햇살이라는 닉네임에 판매자가 올린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건들을 구매 확정 눌러야 했다. 사용감 있는 머그잔 300만 원, 오래된 손거울 700만 원, 화면 속의 저렴한 물건들이 아빠의 통장에서 나온 돈으로 둔갑해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지아는 매번 제 손으로 직접 승인해야 했다. 앱의 채팅창은 두 연인의 은밀한 대화로 가득 찼다. 구매자님, 오늘 저녁에 거래 가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오면 그날 밤 아빠는 어김없이 야근을 했다. 물건 잘 받았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네요. 라는 아빠의 메시지. 다음 날 사랑은 SNS에 새로운 명품 가방 사진을 올렸다. 지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지아의 생일날이었다. 가족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던 철우는 오늘 급하게 거래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기다릴게요. 라는 사랑의 메시지 한 통에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그는 지아에게 말했다. 미안해, 딸. 아빠가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케이크는 엄마랑 먹고 있어. 그날 밤 지아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거래 완료라는 알림을 받았다. 아빠는 딸의 생일 케이크 대신 상간녀와의 하룻밤을 구매한 것이었다. 지아는 채팅방을 올려다보았다. 아빠와 따뜻한 햇살이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 그것은 단순한 채팅이 아니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잔인하고 명백한 증거였다. 지아는 조용히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덫을 끊어내기 위해서 8장 악마의 거래 현재 시점 딸 지아의 고백으로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애증과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한 사랑을 향한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 늑대였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자 예상대로 한 사랑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사랑이었다. 곧 부유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앞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얼마를 원하세요? 사랑은 서론 없이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오만한 얼음의 여왕은 없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 딸아이의 증언까지 전부 없던 일로 해주는 조건으로 5천만 원. 어떠세요? 그녀는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5천만 원.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워야 하는 서연에게는 분명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 돈을 받고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아주 잠시. 서연은 흔들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을 돈으로 끊어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서연의 눈앞에 아빠와 상간녀의 알리바이가 되어주며 홀로 고통받았을 어린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피식 냉소를 머금었다. 5천만 원이라 내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네요. 서연은 봉투를 다시 사랑 쪽으로 밀어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해줄게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로. 서연의 차가운 선전포고에 사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것은 용서도 합의도 아닌 완벽한 파멸의 예고였다. 악마의 거래는 그렇게 결렬되었다. 9장 파멸의 웨딩 마치. 결전의 날, 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순백의 드레스, 반짝이는 티아라, 완벽한 미소,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축복의 박수 소리와 함께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예식장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약속된 파멸의 사도처럼 그녀는 하객들의 술렁임 속을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었다. 당황한 신랑과 하객들, 그리고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한 사랑의 얼굴. 모든 것이 프롤로그에서 예고되었던 그대로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3년간 당신 옆에 저 여자와 불륜 관계였던 죽은 김철우의 아내입니다. 사랑이 경호원을 부르며 발악했다. 저 미친 여자 좀 끌어내. 바로 그때였다. 예식장 뒤편에서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교복 차림의 소녀 김지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식전 영상을 재생하던 노트북 위에 놓여 있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아의 말과 함께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중고거래 앱의 채팅 화면이었다. 따뜻한 햇살님에게서 오래된 손거울을 700만 원에 구매 완료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대화 내용이 펼쳐졌다. 오늘 거래 가능? 물건 잘 받았어. 최고야. 등 암호 같은 그들의 미러. 화면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으로 바뀌었다. 호텔 침대에서 뒹구는 모습,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취해서 입을 맞추는 모습. 예식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신랑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지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마이크를 쥔 지아의 목소리가 장내에 선명하게 울렸다. 한사랑 씨, 당신은 우리 아빠를 유혹해 돈을 뜯어냈고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나를 당신들의 불륜을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했어요. 아빠가 당신을 만나러 가는 동안 나는 몇 시간이고 차가운 차 안에서 혼자 아빠를 기다려야 했어요.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정서적 폭력입니다. 지아는 한사랑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가장 행복한 이 순간을 내가 뺏으러 왔어요. 당신이 내게서 아빠를 뺏어간 것처럼. 비명 같은 사랑의 울부짖음이 예식장을 채웠다. 신랑은 반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단상을 내려갔다. 화려했던 웨딩 마치는 처절한 파멸의 교향곡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10장 위선자들의 최후. 결혼식장의 소동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상간녀 참교육 웨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지아의 폭로 영상과 한사랑의 신상은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한사랑은 하루아침에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고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에서도 쫓겨났다. 빛나던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궁지에 몰린 사랑은 명예훼손으로 서연과 지아를 역고소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발악에 불과했다. 모녀가 폭로한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법정은 증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지아가 제출한 중고거래 앱의 대화 기록은 김철우와 한사랑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지아가 방치되었던 시간을 정확히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대중의 비난과 법적 분쟁으로 사랑이 피폐해져갈 무렵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아동 학대에 대한 형사 고소였다. 변호사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다. 주 가해자인 김철우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한사랑은 명백한 공범이에요. 그 여자는 내 딸이 방치될 것을 알면서도 아빠를 불러냈고 심지어 아이를 이용해 만남을 정당화했어요. 이건 정서적 학대이자 방임이에요.
고소의 핵심은 공소시효였다. 변호사는 김철우의 사망 시점을 역으로 계산하며 말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녀분을 이용한 만남이 계속되었나요? 지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지막 증언으로 아슬아슬하게 3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불륜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수도 있겠지만 아동 학대라는 주홍 글씨는 그녀의 인생에 영원한 족쇄가 되었다. 법원은 한사랑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그녀에게는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떨어졌다. 거액의 위자료 판결은 물론이었다. 뉴스에서 한사랑의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연과 지아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와 씁쓸함이 어려 있었다. 죽은 남편 김철우는 사고로 살아있는 상간녀 한사랑은 사회적, 법적 사망으로 위선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상처를 보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시간만이 남았다. 에필로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지아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동네로 이사했다. 두 사람의 시간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단단한 믿음과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어느 주말 오후 앨범을 정리하던 지아의 손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췄다. 놀이공원에서 아빠의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 그리고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던 엄마. 사진 속 세 사람은 세상 가장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아는 조용히 사진을 앨범에서 꺼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잊지도 그렇다고 꺼내보지도 않을 그들만의 과거였다. 엄마, 응?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돌아보았다. 나 나중에 심리학 공부해 볼까봐 툭 던지듯 말하는 지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끔찍한 일을 겪은 뒤 사람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딸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아를 끌어안았다. 지아의 등은 1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거실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그 지독한 복수의 끝에서 그들이 되찾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을지 모른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디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위선자들의 요란한 만찬은 끝났다.
이제는 두 사람을 위한 소박하지만 진실된 저녁 식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